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1982년 김지영이라는 그 영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바른미래당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 또 일정한 정치적 의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이 많은 평들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잘했다는 분도 있고 한데 보면서 거기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화는 조남주 작가라고 하는 1978년생인가요? 예, 이분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원래 조 작가가 붙인 제목은 1982년 0401 김지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했는데요. 이 편집부가 제목을 1982년생 김지영이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애초 작가는 이거를 만우절, 그러니까 4월 2일처럼 가상이지만 현실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붙인 제목인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줘야 잘 팔릴 것이다 하는 어떤 상업적 고려가 출판사에서 작용을 한 거겠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치열한데, 일단 페미니즘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별것 아닌 것에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약한 요즘 여성들에 관한 어떤 쓰레기 같은 영화다, 이렇게 이제 비판해서 평점 테러라고 하죠. 0점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성이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나쁜 사례를 김지영이라고 하는 한 여성에게 다 적용해서 극단적인 피해자로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1982년생 김정이 아니라 1962년생 김정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즘 20대 3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역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항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젊은 남자들은 군대 가서 뺑이 치고 오면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오히려 계속 학업을 이어온 여성들과 비교하면 좀 처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계속 여성 성차별이라는 어떤 강박 속에서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젊은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페미니즘, 반피시주의 이런 게 젊은 남성들이 요즘 많이 이제 그분들에게 호소력이 지금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인가요?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런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죠. 아무도 젊은 남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교수가 이제 건드리니까 아주 폭발하면서 따라하는 그런 유행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젊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82년 김지영에서 나오는 각종 설정들이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피해의식을 망상의 수준으로 강조하는 경향, 소설에서는 그런 경향이 특히 보이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영화이고 소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진짜 같은 허구가 있다고 그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피해 망상에 기초해서 정신분열증, 일종의 빙의 현상까지 보이는 이런 것을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게 봤던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팔이 절단된 사람이 여전히 없어진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흰개미는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 정교한 그야말로 극히 정교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이런 거 혹시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미카일 페르데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에너지원 그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어떤 말하자면 영향력 아우라 그러니까 에너지원 그 주변 공간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장, 그 필드, 장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19세기에는 전자기와 빛에 국한했었는데 20년대에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세우면서 중력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물리학과 생물학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형태장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이 형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토록 정교한 설계도를 뇌가 없는 곤충이 만들어내는 그 신비를 일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드리면 이 형태장 이론에서 더 나아간 것이 형태공명 이론입니다. 쥐실험 아시죠? 쥐실험에서 일종의 이제 미로 찾기 시행착오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쥐에게 물에 빠진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전기 쇼크를 주고 처음 그 실험에 임한 그 쥐는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미로를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쥐에게 실험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22번째 세대의 실험에서 습득 속도가 무려 10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 이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습득 능력을 획득했던 그 쥐와는 유전자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쥐에게 실험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 쥐들은 10배가 빨라진 속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쥐라는 종족의 개체가 획득한 능력이나 그 형질이 그 종족 전체에게 퍼진 겁니다. 이런 현상을 형태공명이라고 불렀어요. 심리학자 융은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각 개인이 살아오면서 실제적으로 겪은 일과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상관없이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무의식, 그걸 집단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어떤 생물학에 말하자면 형태 발생장 개념이 인간 정신의 분석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빙의 현상, 이걸 말하자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집단 무의식에 내재한 그 억압에 대한 분노, 이것이 김정희라는 어떤 개인의 무의식 속에 녹아 있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김정희라는 사람이 소설에 보면 굉장히 자기 주관이 약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니까 오히려 쉽게 그런 어떤 자기 억압적 통제가 무의식이 나오기 더 좋은 이런 것이기도 하겠죠. 이건 뭐 제 주변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사실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뭐 딸 둘이었으니까 남녀 차별 이런 거는 별 상관없는, 그리고 제가 무슨 억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스스로 그 아빠로부터 받은 억압이 있는 경험을 쓰라고 하는 그 학교 과제, 뭐 그런 과제를 왜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제를 받고 자기 친구들은 다 써내는데 자기는 아무 쓸 게 없어 못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읽고 나서는 괜히 저를 째려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 나쁘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공유가 아주 착한 그 남편 역할로 나옵니다. 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도 바로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육아휴직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등 아주 자상한 남편으로 나옵니다. 왠지 저의 젊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거 뭐 제 동영상은 집에서 잘 안 보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설령 본다고 해도 애들 다 컸고 또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처지라 뭐 딱히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이건 뻥입니다. 제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공유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여성들의 그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이 영화 감독이 아주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반발 심리를 잘 알고 있어서 영화에서는 이걸 굉장히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죠. 군대 가서 빡빡 끼는 너네들 심정 잘 알고 있어. 남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평등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여자는 아프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 남성들만은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그 잘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했고, 그래서 남성들의 반발을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영리한 연출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야 이게 또 많은 그 독자층들을 확보하고 또 관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상업적 고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좀 세련된 절규, 그 형용 모순적 표현이지만 비굴한 호통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내내 좀 줍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영화가 주는 그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결국 그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일종의 사회 럽보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완성도나 뭐 어떤 디테일에 관한 문제는 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그만큼 적신을 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겠죠. 그게 좀 약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성이 뭔가 억울해요. 이건 현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쌓여왔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하고, 그래서 동시대 여성들이 갖는 그런 피해의식이 쌓여있고 있다.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영화의 어떤 결정적 한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좀 근본적으로 밀고 갔어야죠. 어차피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그냥 페미니즘의 어떤 유행에 따른 그런 어떤 청을 겨냥한 그런 상업적 영화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김지영은 언제든지 자기 전문적인 자기 어떤 전문성으로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국문과 고학력 중산층 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글이 인쇄된 책을 보면서 자기 실현을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육아에 지친 일반적 학력도 약하고 재산도 없는 일반 여성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육아나 가사노동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문제는 지금 문제는 그 페미니즘의 그 과잉 속에서 실제 여성들의 그 일반적 고통은 막상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이 혹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나 가사노동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폼나게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될까 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일반 여성들의 피해의식 이런 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겠죠.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까 봐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다 아주 그냥 잘 합니다. 육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게 없다면 우리 인류는 종속할 수가 없다. 응?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왜 말만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을 안 하죠? 설거지나 가사노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왜 그것을 그림자 노동으로만 치부하고 이에 대해 말로만 위로하고 왜 돈을 안 주는 거죠? 요즘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은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잖아요. 컴퓨터 자판에서 몇 번 클릭하면 몇백억의 재산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은 엄청난 부로 축적을 하는데 왜 육아나 설거지는 평생을 해도 돈도 못 벌고 하찮은 일이나 취급을 받고
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이런 그 위선적 행위가 계속되는 것, 이게 문제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사회적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육아에 대한 어떤 제도적 해결책, 뭐 공동육아라 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일반 여성들이 갖는 그 피해의식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고학년 중산층 여성의, 그중에도 전문적 역량이 있는 여성만이 탈출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좀 한계다. 말 그렇게 되면 육아와 가사노동은 누가 합니까? 결국 능력 없는 김지영이가 또 하게 되는 거, 그 사람의 우울증은 누가 치료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의식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일은 이제 계속 되풀이 될 뿐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영화가 주는 것은 아니죠. 영화 재밌습니다. 근데 잘 만든 건데 이제 이런 한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허접하고 찌질한 일에 더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 사회적 공감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치 없고 허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흙 같은 그런 무생물도 이거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돈을 안 주는 공기가 없으면 단 1분도 못 버티는 그런 인간들이 함부로 지금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아무런 별다른 뭐 처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치,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대가, 존재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를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여성 문제든 노동 문제든 우리 사회 가치 문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그 문제까지 이제 밀고 가지는 못하고 있죠. 물론 제가 아주 그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김지영도 자기가 시부모 집에서 빙의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빙의에 걸린 김지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딱 보여주니까 그때 김지영은 스스로 미쳤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합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묻죠.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쫙 나눠졌잖아요. 절대로 자기들이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요.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가 악마고, 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가 악마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만일 진보나 보수가 자기가 틀렸다 하는 그 객관적 팩트 동영상을 들이대더라도 이 동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덤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김지영은 동영상 하나에 큰 깨달음을 얻고 정신병원으로 재발로 가죠. 참 정말 자존심도 약한 분이죠.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자기 앞에 앉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는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이걸 알게 되는 과정이 어렵다. 일단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이제 쉽다. 문제는 쉽게 풀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죠.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자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광의의 정신질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알게 할 수 있을까? 영화에서는 그 공유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의 어떤 그 배우의 그 신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이런 것으로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그만큼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직 그런 어떤 신뢰받는 지도자, 그리고 그 명확한 팩트의 힘이 아직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에서 끝까지 양극단 정치를 거부하고 제3의 힘을 밀고 가는
그 바른미래당의 갈 길이 아직은 멀구나.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 공유의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 들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